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0년 차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들 많이 말하잖아요.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나니 더욱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첫째 딸과 든든한 둘째 아들, 그리고 성실한 남편이 있어요. 저희는 3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의 예절, 예의를 중요시 했습니다. 공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는 게 저희 부부의 양육 철칙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누구보다 밝고 씩씩하고 예의 있는 아이들로 자랐고, 그 아이들 덕분에 저희는 지금 더욱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주변에서도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집안은 동네에서도 부자라고 소문난 동네 유지 집안이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자란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형은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의사가 되었지만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공부에 뜻이 없었어요. 그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자동차 분야로 길을 일찍 선택해서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주버님과 남편을 편애하시진 않았지만 학벌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늘 남편을 안타까워 하셨죠. 저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한 형님은 자신의 남편,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을 자주 비교하고 무시를 할 때도 많았어요. 동서, 이번 여름 휴가 때는 동선에 어디로 갈 거야? 우리는 아마 해외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 해외여행 좀 하고 오려고. 애들 아빠가 워낙 바빠서 사실 그동안 시간 내기도 너무 어려웠거든? 근데 이번 휴가는 좀 길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갔다 오려고. 동선에는 해외여행 안 갈 거야? 뭐 동선에야 일이 많은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여행 갈 수 있으니 좋겠다. 나도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한가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동선애처럼 돈을 별로 못 벌잖아. 아휴, 우리 애 아빠는 워낙 찾는 환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시간 내기가 쉽지 않네.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실력도 좋으시고 그러시니 여기저기 많이 찾으시겠네요. 저희 남편이야 정해진 근무만 하면 되니까 아주버님에 비하면 시간이 여유가 있긴 하죠. 형님도 이번 기회에 가고 싶은 곳 많이 다녀보세요. 아주버님도 이번에는 좀 쉬어야 좋으시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남편도 좀 쉬어야지. 그래도 우리는 애 아빠 없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긴 했지. 그래서 뭐 딱히 가고 싶은 곳은 없어. 다 가봤으니까. 그냥 애들 아빠랑 같이 지내는 게 좋은 거지 뭐. 애들도 아빠 얼굴 본 지 오래되기도 했고. 동서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 난 동서가 진짜 부럽더라. 솔직히 서방님이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어쨌든 집에 매일매일 있잖아. 나는 우리 남편이 지금처럼 월 몇천씩 가져다 준다고 해도 남편 얼굴 못 보잖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돈이야 벌어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생활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애들 아빠는 그래서 일 끝나면 매번 애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더라고요. 놀러도 자주 가고 카페 투어도 가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아빠랑 유대관계도 정말 좋고 잘 따라서 좋아요. 주변에서도 애들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 저도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저는 그래서 가족들은 서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형님네는 어떠세요? 보니까 지인이랑 인철이는 살가운 타입은 아닌 것 같던데. 그래? 뭐 자주 보는 것으로도 유대관계 좋겠지만 우리는 이미 애들 아빠랑 애들이랑 유대관계 좋지 뭐. 그게 꼭 자주 보는 것만으로 쌓이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동선의 애들은 공부 잘하고 있어?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공부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저번에 애들끼리 노는 거 보니까 우리 애들이랑 프리토킹도 못하는 것 같던데. 그건 좀 심각한 거 아니야? 동서, 아무리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호호하는 건 좋지만 교육도 신경을 써야지. 형님, 제가 애들 교육에 더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애들이 어린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거의 저녁까지 내내 공부만 하다가 오는데요. 애들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스스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지금도 공부하라 어쩌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애들도 다 알아서 잘하고요. 그래도 우리 애들은 일찍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준비하고 있어서 다행이죠. 형님네는 애들 진로 결정했어요? 무슨 벌써부터 진로를 결정해? 일단 대학에 입학을 해야 하지 않겠어? 동서, 그거 기억 안 나? 우리 애들 낳았을 때 시댁에서 손주들 명문대 진학순으로 상속분 정한다고 막 말씀하셨잖아. 애들 태어나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일단은 좋은 대학 보내야 하지 않겠어? 우리 애들은 그거 알고 벌써부터 스카이 목표로 공부하고 있어. 동선에 그러다가 유산 상속 하나도 못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도 좀 하는 척은 해야지. 조금이라도 주시지. 동선에 큰일 났네. 형님네 자식은 말 그대로 스카이를 거뜬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는 영 흥미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첫째 딸은 베이킹에 관심이 많았고 둘째 아들도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뿌듯하고 좋아 보였어요. 시댁에서는 학업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차별을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잘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언급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 첫째는 수능 준비 잘 되고 있니? 너희가 다 나이가 같으니까 아무래도 집안 분위기가 비슷하니 서로 말도 잘 통하겠구나. 아이들 입시할 땐 살얼음판 같다고 하는데 어떠니? 우리가 애들 키울 때랑은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그네는 스트레스 없이 잘 준비하고 있니? 그래도 우리 지인이는 전부터 공부 잘하는 아이니 그게 걱정은 없다만 고3 때는 또 다를 수 있으니 걱정이구나.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성적도 잘 나오고요.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1등급 받았더라고요. 선생님도 이 정도만 쭉 유지하면 스카이 정도는 거뜬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컨디션도 좋고요. 끝까지 잘 준비를 해야 해서 요즘 바짝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첫째가 잘해야 나중에 둘째도 공부 잘하죠. 그래.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야 애들이 쭉 공부하는 거다. 첫째가 잘하면 동생들은 알아서 그걸 보고 배우겠지. 둘째네는 어떠니? 수능 준비 잘하고 있니? 우리 승현이는 사실 내가 고민이 좀 많았다. 공부는 안 할 거라고 미리 선포는 했다만 아직도 그대로니? 물어보니까
빵 만드는 거 배우고 있다고 하던데 기술 배우는 것도 좋다만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 요즘은 자기가 잘하는 거 정해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자기 진로 못 결정해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학벌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애처럼 진로 정해서 준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승현이는 다행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미리 정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도 어느 정도는 공부하고 있어요. 아유, 그러니? 그래도 학벌은 중요해. 우리야 승현이가 착하고 좋은 아이라는 거 잘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보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잘 해야지.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그만큼 성실하고 꾸준하다는 이미지가 있으니 취업을 할 때도 더 좋게 본다더라. 승현이도 제니만큼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면 정말 좋으련만. 어쨌든 첫째가 다들 고3이니 엄마들이 제일 바쁘고 고민이겠구나. 그래도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잘 준비해 보렴.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인이는 알아서 공부도 척척 잘하니까요. 그래도 우리 승현이는 정말 어떻게 동서?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지 않아? 지금이라도 재수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딱 길을 정해서 결정해야지. 아무리 요즘이 전처럼 학벌은 안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학벌을 더 많이 따지지. 승현이 앞날을 위해서 동서 좀 정신 차려야 되겠어. 시댁에서도 모두들 알고 있었던 것이 형님 딸과 제 딸의 성적이었어요. 둘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어릴 적부터 비교 대상이 되었죠. 저 역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딸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혹시나 나중에 아이의 앞날을 막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도 이런 걱정으로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결국 마지막은 같은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죠. 당신 이번에 시댁에 갔다 왔을 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 들었어? 그래도 학벌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나도 어머님한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니 좀 고민이 되긴 해.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나도 고민이야. 내 생각으로는 지금 승현이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정말 맞는 걸까? 아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사이가 내 마음처럼 그렇지 않은 건 아닐까 걱정이야.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내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아이에게 힘든 앞날을 만들어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고. 여보, 당신 정말 잘했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당신은 진짜 좋은 엄마야. 우리 딸도 그걸 아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공부 잘하는 거 진짜 좋지. 나도 딸이 공부 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공부를 꼭 잘해야 한다고는 생각 안 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 인생이 나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확고해서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저 딸이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게 곁에서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당신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그렇겠지? 사실 예전에는 우리 딸이 너무 착하고 행복하게 잘 커가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좋았는데 점점 내 생각이 맞는 건가 느껴질 때도 있어. 그래도 당신이 나랑 뜻이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렇게 내 마음이 심란할 때 당신이랑 말을 하면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나도 그래. 나 역시 주변에서 아이들 공부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듣거든. 대부분 공부도 잘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해서 나 역시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딸을 믿어야지 어쩌겠어. 딸은 공부에 뜻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딸을 믿어줘야지. 우리 딸이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이야. 혹시라도 우리 딸이 힘들어하면 그건 내 탓이니 당신 탓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걱정하지 않고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해도 돼. 오로지 학업만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입시가 점점 다가오면서 주변에서의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점점 흔들릴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가곤 했어요. 아이들과의 대화도 꾸준히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마음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다행히 딸은 너무나 성실하고 착실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 누나 덕분인지 둘째 아들도 누나를 따라서 선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착한 아이들이었던 우리 아이들과는 다르게 형님네 아이들은 전교 1등,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인성에 대해서는 한두 번씩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인성은 아니었죠. 형님네와 마주하는 일은 적었지만 한 번씩 자리를 함께 할 때면 형님은 우리 가족들을 매번 무시했고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을 말리지도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어떤 일로 상을 받아 시댁 식구들이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형님은 저희 가족을 무시했습니다. 형석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나 보구나. 첫째도 고생 많았다. 형석이가 워낙 바쁘니 집안일은 모두 네 차지 아니니. 애들도 입시에 바쁜데 형석이 뒷바라지까지 하느라고 네가 고생이 많았다. 그래도 이렇게 상까지 받았다고 하니 내가 정말 뿌듯하고 기쁘구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지인 아빠가 그만큼 열심히 일했죠. 그 노력 알아주니 저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네요. 우리 애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주고 있으니 지금 정말 행복하고 좋네요. 오늘은 애들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애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이제 곧 수능이니 꾸준히 공부해야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유, 그러니? 공부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아빠 축하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다 같이 함께하면 더 좋았을걸. 너무 아쉽구나. 우리 형석이도 잘 되고 내가 정말 기분이 좋구나. 우리 형준이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 하는 일 잘 풀리고 잘 될 거다. 그래요. 서방님,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언젠가는 풀리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좋은 곳에서 엔지니어 자리 나오면 말해준다고 하던데 아직 자리가 안 났나 보네요. 이렇게 우리 남편이 서방님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형이 잘 풀리는 만큼 아우도 잘 풀리면 좋겠건만. 아휴. 어쨌든 어머님, 그래도 형만한 아우가 없죠? 우리 남편이 잘 되니까 서방님도 곧 잘 되겠죠.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축하드려요. 아주버님 열심히 일한 보람을 이렇게 느끼네요. 형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잠깐인데 아이들 데리고 나오지 그러셨어요. 저녁은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집 앞인데 그래도 잠깐 와서 밥만 먹고 가라고 하세요. 애들은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한대요?
아, 저녁은 안 그래도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 먹는데. 공부하면서 쉬엄쉬엄 먹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고3인데 이런 자리 다 참석하다 보면 공부는 언제 해? 그건 그렇고 동서, 서방님 좀 잘 챙겨봐. 그래도 몇십 년을 일했는데 월급이 그게 뭐야? 나 진짜 너무 속상해서 그래. 우리 남편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같은 가족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어머님이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 이것도 안 사람이 잘해야 바깥 사람이 마음 놓고 일해서 성장하는 거지. 우리 남편 봐. 계속 이렇게 상 받고 더 잘 되는 거. 동서, 분발해야 되겠어. 형님은 우리 집을 걱정하는 듯 하면서 무시를 했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다 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화를 낼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시부모님께서 남편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었죠. 형님의 딸은 역시나 목표로 했던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저희 딸은 베이킹 관련 학과로 진학했죠. 수능이 끝나고 형님은 시댁 식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모두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딸과 형님의 딸을 비교하고 무시하기도 했었죠. 다들 축하해주세요. 우리 딸이 드디어 원하던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당연하게 갈 거란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합격 소식을 들으니 이제 진짜 실감이 나는 것 같네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빛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딸이랑 같이 오려고 했지만 그래도 수능 끝나고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해서 오늘은 친구들이랑 놀라고 보내줬어요. 아유, 첫째야, 축하한다. 우리 지인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하니 내가 너무나 기쁘구나. 그래도 지인이 얼굴을 거의 3년 동안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오늘 같은 날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왔다니 아쉽네. 다음에는 지인이 데리고 한번 밥 같이 먹자꾸나. 대학 가면 또 대학생활 하느라 바쁠 텐데 그 전에 시간 내서 얼굴 보고 밥도 먹으면 좋을 것 같구나. 축하해요, 형님. 이렇게 가족들 만날 때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지인이가 안 왔다고 하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어머님, 지인이도 3년 동안 공부하느라 친구들도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놀지도 못했을 텐데 이럴 때라도 실컷 놀게 해주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승현이가 이렇게 왔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라고 쿠키랑 이것저것 만들어서 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기특하다, 우리 승현이. 그래, 승현이는 벌써부터 자기 질로 이렇게 딱 결정하고 있으니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우리 승현이는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했지. 그래서 손재주가 남다르다 생각을 했었는데 베이킹을 한다고 하니 정말 딱 맞는 것 같다. 승현이도 축하한다. 대학 가서 배우고 싶었던 거 열심히 배우렴. 그래, 승현이도 축하해. 그래도 대학은 가네. 승현이는 앞으로 기술 잘 배워야 되겠다. 학교가 약하면 기술이라도 좋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아는 사람은 그래도 프랑스에 있는 스쿨에 보낸다고 하던데 그거라도 알아보지 그래? 아, 거기 학비도 좀 만만치 않긴 하겠네. 어쨌든 여기서라도 열심히 하면 밥벌이는 하지 않겠어? 요즘 빵집에 들어간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밥벌이는 할 수 있는 기술이니 다행이네. 형님, 딸 앞에서 왜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 딸 정말 잘해요. 벌써 상도 여러 번 받았고 다른 곳에서도 장학금 주겠다면서 데리고 가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거 다 마다하고 이미 확고하게 진로가 있어서
결정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인데요. 그래, 알았어. 동서, 내가 뭐라고 했어? 기술 잘 배우라고 했지 뭐. 우리 지인이야 좋은 대학 가서 앞으로 탄탄대로이지만 솔직히 승현이는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되잖아. 그게 현실인데 뭐 어떡해. 어쨌든 대학이라도 갔으니 거기서 잘 해봐야지. 매번 이렇게 우리 집을 무시하는 형님 때문에 되도록이면 같이 모이는 자리는 피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형님 딸이 스카이 대학 중 한 곳을 가고 난 후 형님의 둘째 아들도 스카이 대학 중 한 곳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자동차 정비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죠. 역시나 형님은 저희 집안을 무척이나 무시를 했습니다. 다들 축하해주세요. 우리 둘째 아들도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번에는 유학을 좀 보내볼까 싶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가족끼리 다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잘한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요 며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아들은 같이 못 왔어요. 다음에는 같이 식사해요. 아유, 첫째야, 축하한다. 자식 둘 다 좋은 대학을 보내니 너는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제 효도받을 차례인가 보다. 그나저나 왜 둘 다 오지 않았어? 그래도 같이 와서 밥 먹으면 좋을 텐데. 인철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인은 같이 오지 그랬어. 저번에는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안 와서 오늘은 오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같이 안 온 게냐? 아, 요즘 지인이가 학과 공부도 있어서 바쁘더라고요. 거기다가 학과에서 이것저것 참석하느라고 정신도 없고요. 어머님, 저도 지인이 얼굴 보기 어려워요. 대학 가면 한가할 줄 알았는데 더 바쁘더라고요. 다음에는 지인이 데리고 한번 찾아뵐게요. 그나저나 동서는 어떻게 해? 그래도 대학 제대로 된 곳은 가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승우라도 좀 공부시키지 그랬어. 네? 에이, 괜찮아요. 승우도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아는 애예요. 자동차 정비는 그래도 웬만한 기술자만큼 하는데요, 뭐. 많이 배우기도 했고 실력도 좋은 모양인지 실습했던 곳에서도 승우 바로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더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대학에 진학한 거예요. 거기서는 승우 실습처럼 틈틈이 알려준다고도 하고 학교 졸업하고 데리고 가고 싶을 정도라고 하니 이 정도면 승우도 잘 됐죠 뭐. 아이고, 우리 승우도 정말 대견하구나. 우리 손주들은 다들 잘 돼서 다행이다. 다들 자기 진로 잘 찾고 있으니 참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학은 좋은 곳으로 나오면 좋지 않겠니?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우리가 아는 것이랑 다르니까. 우리야 가족이니 좀 더 넓게 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결과만 보자니. 승우나 승연이나 잘 풀리고 있어 다행이지만 좀 더 학벌이 좋으면 좋아하지 않나 싶다. 그렇죠, 어머님. 아무리 이제는 너도 나도 대학을 간다곤 하지만 학벌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서 만드는 인맥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동서?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서 다들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거야. 동서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인 것 같아. 밥벌이야 뭐 아무거나 해서 먹고 살 순 있겠지. 그래도 큰 물에서 놀아야 하지 않겠어? 우리 애들도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일찍 자기 진로를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 아이들도 그 분야에서는 인맥도 잘 쌓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애들 노력하는 걸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머머, 동서, 내가 언제 무시했어? 학벌이 중요하다고 한 것뿐이지. 동서 이제 보니 자격지심도 좀 있네. 알았어. 아무래도 우리 애들이 둘 다 좋은 대학교로 진학해서 그런가? 동서가 알게 모르게 셈이 나는가 보네. 그만할게. 어머님, 이제 그만 말하죠. 그래, 이제 그만하자꾸나. 다들 알다시피 이제 아이들도 성인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것저것 정리를 좀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가 몸과 정신이 건강할 때 상속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니? 손주들도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다음에 시간 맞춰서 다들 시댁에 모이렴. 마지막 손주들까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 시모는 상속분을 정하겠다며 다들 시간을 맞춰 시댁으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역 유지로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해 두셨던 상황이라서 상속 정리에 애를 먹을 수도 있겠다며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다 크면 정리를 하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미리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결정하고 알려줄 테니 다들 시간을 맞춰달라고 하셨어요. 며칠 뒤 형님은 신이 나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동서, 우리 언제 모여서 시댁에 갈래? 나는 솔직히 아무 때나 괜찮아. 그래도 일찍 가서 정하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동서 기억나지? 손주들 명문대 진학순으로 상속분 정하신다고 하셨던 거. 나는 아이 낳을 때부터 그 말 절대 잊지 못하겠더라. 우리 애들 그래서 다 스카이 가려고 엄청 노력했잖아. 아마 우리 애들이 많이 받게 될 거야. 동서 혹시라도 배 아파할까봐 내가 미리 말해둬.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래서 미리 말해둔 거 아니겠어? 네, 알고 있어요.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결정하신다고 해도 저 배 아프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 재산들 저희가 쌓은 것도 아니고 다 어머님 아버님이 읽어낸 건데 어떻게 나눠주시든 그건 시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인이며 인철이며 좀 바쁘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무 때나 가도 괜찮으세요? 1년 동안 어머님 아버님 생신에도 안 오고 명절에도 바쁘다고 참석 안 했는데 시간 맞추실 수 있겠어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 지인이랑 인철이한테 말하니까 다들 시간 다 빼서 어떻게든 간대. 아무리 그래도 상속해준다고 하는데 그럴 땐 가야지.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언제 갈 거야? 나는 이번 주말도 상관없거든? 빨리 가서 받고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 근데 아휴 그러게 동서도 좀 잘 챙기지 그랬어. 공부 조금이라도 했으면 대학 좋은 곳이라도 갔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님 아버님이 어느 정도 상속해 줄 텐데. 대학도 변변치 않으니 뭐 주실 마음이라도 있겠어? 암튼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더니. 에휴. 형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남편 복, 자식 복이 없다는 거예요? 저 남편 복, 자식 복 있어요. 저만큼 그렇게 복 많은 사람 없어요. 형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더 서운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재산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 동서, 왜 화를 내고 그래? 나는 동서가 안타까워서 그렇지.
솔직히 우리야 전업주부고 가족들 뒷바라지 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 근데 자식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우리는 다 승승장구 잘 되고 있는데 동서는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지. 그렇게 화내지 마. 아무튼 우리 시간 맞춰서 갈 테니까 주말에 보자고. 형님은 제 속을 뒤집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고 온 가족이 시댁으로 모였죠. 시부모님은 재산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아버님 고향으로 이사를 가실 예정이라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있고 그러니 너희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너희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부양을 받을 생각도 전혀 없단다. 우리도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희도 이제부터는 너희 알아서 잘 살거라. 너희 아버지든 나든 누군가 죽게 되면 해야 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정신이 있을 때 일찍 상속을 해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정했으니 혹시라도 상속에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해해라.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정하실지 다 알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이나 서방님, 동서까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그럼 아버님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거세요? 어머, 너무 좋겠다. 거기 진짜 자연환경 속에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나이 들면 풀이랑 나무를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딱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아, 그래. 지금 집 짓고 있으니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어쨌든 그때까지 다 정리하고 싶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거라. 집도 처분을 해야 하고 그러니 우선 이 집은 우리 처치한테 물려주겠다. 이건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던 얘기니 둘 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둘째는 지금 둘째네가 살고 있는 집을 줄 테니 명의 변경할 생각을 하고 있거라. 그 외 부동산은 우리가 써야 할 것들 외에는 다 정리를 해뒀으니 한번 읽어보거라. 시부모님께서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다 정리를 한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상속분 서류를 보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손주들 중에서 가장 상속 비중이 높은 아이가 바로 우리 첫째 딸 승연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뒤로 승우였고 형님의 자식들은 가장 적은 유산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죠. 형님과 자녀들 아주버님까지 얼굴이 일그러져 서류만 보고 있었어요. 저희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어머님, 이게 뭐예요? 승윤이가 가장 유산을 많이 받다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성하신 거예요? 어머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랑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손주들 명문대 진학순으로 상속 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약속이랑 다르시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세상 어디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머님, 아니죠? 우리 지인이 인철이 스카이 같잖아요. 그럼 그렇게 상속 정하셔야죠. 맞아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어떻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상속을 적게 받아요? 그리고 동생네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받고요? 엄마 뭔가 착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애들이 스카이 갔어요. 진짜 이렇게 정하신 거 맞아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다. 다 알고 있다. 지인이 인철이에 좋은 대학 간 거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내가 명문대 진학순으로 상속을 정한다고 했지. 그렇게 상속 지분을 많이 주겠다고 한 건 아니었지 않니? 참, 그럼
너희는 상속을 많이 받으려고 명문대 보냈다는 거냐? 아이고 이것들아! 너희 자식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기나 해? 지인이 인철이 너희 여기 얼마 만에 온 줄이나 알고 있니? 명절이며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이며 코빼기도 안 보이던 애들이 상속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잽싸게 찾아오다니. 아유, 너희는 이 동네가 그렇게 넓다고 생각했냐? 너희들이 하는 행동, 말들 내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릴 거라 생각했어?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쳤다. 형석이도 마찬가지다. 아비가 된 게 애들을 저렇게 키웠던 거냐? 네가 아무리 잘나면 뭐하니? 애들이 엉망진창인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해? 애들 인성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아니, 어머님,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시는 거냐고요? 우리 애들 아무런 잘못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는 애들 가지고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승윤이 승우한테 해야 하는 말을 우리 애들한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서가 말해봐. 왜 가만히 종이만 붙들고 있어? 왜? 동서가 원하는 대로 상속 많이 받으니까 좋아서 그러는 거야? 첫째야, 그만해라. 너 고생한 거 알고 있다. 집안에 관심 없는 남편, 거기다가 밖으로 돌기만 하는 저러는 자식들 때문에 네가 그렇게 못되게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거라. 너 아이들 인성 망가지는 거 보고도 그렇게 할 거니? 넌 애들 공부만 시키지 않았니? 아침부터 자정까지 내내 앉아서 공부만 하게 하지 않았어? 지인이 너 친구들한테 꼰대가 유산 줄 거라면서 막말하고 다니지 않았니? 상속받으면 이제 부자 된다고 흥청망청 술집에서 온갖 비싼 술 시키고 직원들 하대하고 행패 부린 적 없어? 인철이 너도 좋은 대학 가니 유산 다 받을 거라고 온갖 유흥에 사람들 무시하고 거기다가 너희 공부한다는 핑계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몇 번이나 온 줄이나 알고 있냐? 한 번도 안 왔어. 그러면서 우리가 쌓은 재산은 탐이 나서 상속한다고 하니 이렇게 찾아와? 어머님, 오해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공부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여기 못 온 거고, 그리고 대학 가고 나서는 아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그동안 애들이 안 놀아봐서 잠시 정신을 놓은 거지 원래 그런 애들 아닌 거 어머님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애들 정신 차리게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유산 정하시면 안 되죠. 약속이랑은 다르잖아요. 난 명문대 진학순으로 상속분 정한다고 했지 어떤 순서인지 말한 적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집 재산만 노리는 애들한테 무슨 유산을 상속하라는 거냐? 이 정도 유산 주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감지덕지 해야지. 더 이상 너희한테는 할 말 없으니 이렇게 소란 피울 거면 당장 가거라.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 이거 인정 못합니다. 이렇게 유산 그대로 상속하시면 저 이대로는 못 있습니다. 이거 소송할 거예요. 처음이랑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울며불며 따진 형님을 두 자식과 아주버님이 겨우 끌고 나가셨죠. 저와 남편, 딸과 아들은 갑작스런 유산상속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시부모님께 지금 당장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부모님은 한사코 거절하시고 유산상속을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죠. 둘째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승현이랑 승우가 이렇게 잘 컸던 건
다 둘째 네 덕이다. 둘째가 아이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잘 키웠는지 내가 직접 보진 않았어도 알 정도구나. 승윤이는 그동안 빵이며 쿠키며 매번 구워서 무료 나눔 봉사하고 있다는 거 내가 들었다. 승우 역시 무료 정비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구나. 너희 둘 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하고 이렇게 우리 생각을 많이 해주니 너희들 덕분에 여기서 행복하게 잘 지냈다. 우리가 살 날이 많진 않지만 너희에게 줄 건 이렇게 유산이 전부구나. 둘째야, 우리 부족한 아들 위해주고 자식들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 너만큼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없을 거야.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복한 건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잘하려고 노력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다 한 건 아니에요. 애들이 봉사활동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꾸준히 했다는 건 몰랐네요. 제가 잘 키웠다기보다는 우리 애들이 잘 자라주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이거 다 둘째 네 덕이야. 엄마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착한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거지. 모든 게 다 네 덕이다. 사실 너한테 모든 재산을 다 주어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 항상 우리가 몸이 아플 때면 늘 와서 살펴주고 마음 써주니 우리를 생각해주는 걸 너희 아이들이 닮았더구나. 고맙다. 우리 아들 뒷바라지도 잘해주고 아이들도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이렇게 알아주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바라던 대로 너무나 올바르게 자라준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형님네는 유산 상속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유류분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미 시부모님께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검토해 유류분까지 고려해서 다 상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 형님네 소송은 기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형님은 유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스카이 진학을 목표로 심하게 공부를 시킨 모양이더라고요. 밤낮 없이 공부만 시키고 놀지 못하게 하면서 통제하니 가정은 점점 위태로워졌던 것이었죠. 그런 위기는 형님에게 더욱 자극이 되었고 나중에 유산을 받게 된다면 다 풀릴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많이 받지 않게 되었으니 아주버님은 가정에 관심이 전혀 없이 밖으로만 돌았고 아이들은 크면서 점점 엇나갔던 것이었죠. 결론적으로 스카이로 진학을 할 수는 있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분노와 불안이 쌓여갔던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집을 구해 따로 나가 살고 있고 아주버님과도 사이가 더욱 나빠졌는지 형님은 저에게 종종 연락을 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동서, 혹시 승윤이한테 지인이나 인철이한테 연락 좀 해볼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바쁘다고만 해서 좀 부탁이야. 연락 좀 해달라고 해줘. 그리고 서방님한테 안 바쁘면 우리 애들 아빠 좀 만나달라고 해주면 안 될까? 요즘 무슨 생각인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정말 미치겠어. 동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해서 다들 나한테 이러는 거야? 형님 제가 연락은 해드릴 수 있지만 아이들이 마음이 열릴 때까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형님 들어보니 아침부터 자정까지 계속 공부만 시키셨다면서요. 애들 체벌도 하고 스카이 가야 유산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도 하셨다면서요. 애들 상처가 크더라고요. 모든 게 형님 탓이라 할 순 없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서, 부탁할게.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봐. 애들이 이제는 나를 엄마로도 보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미쳤지. 그 이쁜 아이들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고마워할 거라 생각을 했어. 내가 독하게 애들 잡아서 스카이 보내고 나면 애들이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까? 다시 내가 애들이랑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님은 한번 전화를 할 때마다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를 했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순 없었죠. 그렇게 유산을 바라고 독하게 공부를 시켰던 것이 결국에는 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더욱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형님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매번 떨어지면서 뒤늦게 평범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희 애들은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 공부해 지금은 어엿한 카페 정비소 사장님이 되었네요. 벌써부터 단골들이 늘어나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실 때 어떤 마음으로 키우시나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한 지 한 달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날 겪었던 충격적인 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제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 남편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실 테고 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였어요. 그 전부터도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더니 매 순간마다 항상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남편은 상처를 받든 말든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성격에 적응이 되지 않았던 저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속마음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니 하루하루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 많은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차갑고 상처되는 말밖엔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지칠 대로 지쳐버려 더는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아이도 없는데 그냥 이혼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이런 심각한 부부관계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시모가 항상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남편이 서운하게 해도 그냥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지나친 행동은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시모 옆에서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제 입에서 이혼 얘기까지 나와 버렸습니다. 차라리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좋겠어.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요즘 나를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잘못한 것도 없는 나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뭐야? 네가 그냥 내 옆에 있는 거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걸 어떻게 아냐? 너도 싫고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엄마도 짜증이 난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너는 하는 행동 모든 게 답답하고 엄마는 맨날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으니 내 기분이 어떻겠소?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술을 마셔도 적당히만 먹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퍼마시고 집으로 걸어오다가 아들 걱정된다고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신 어머님이 술 취한 너를 발견하고 서둘러 걸어갔는데 달려오는 차와 부딪힐 뻔했던 거, 어머님이 뛰어들어서 네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를 낳아주고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병들어서 짜증이 난다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머님 다리 저렇게 된 거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언제 구해달라고 그랬어? 엄마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뿐이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미 한쪽 다리 없는 거 내 다리라도 떼서 붙여주면 되는 거야?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엄마 때문에 되는 일도 하나 없다고. 차라리 그때 그냥 떠나지 그랬어. 저는 더는 남편의 버릇없는 행동을 들어줄 수가 없어 시모가 보는 앞에서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본인도 화가 치밀었는지 제 뺨에 손을 올렸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모는 힘든 몸으로 남편한테 기어가 발목을 잡은 뒤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저한테 잘해야 된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시모는 한쪽 발을 잃게 된 이후 함께 생활하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지게 되자 남편은 그런 삶이 싫었는지 불만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서로 계속 얼굴을 붉힌다면 결국 남는 건 상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시모는 최대한 좋게 지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달라지는 것도 없었죠. 집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시모는 모든 게 본인 탓이라며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시모를 위로하며 남편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지만 저 또한 남편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웠고 하루빨리 이런 불안한 생활이 끝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 말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안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짐을 챙기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동안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는 게 많다면서 시모가 교통사고가 난 이후 다리를 잃은 것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힘들었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이길래 저와 시모는 당황해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짐을 전부 싼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는 시모를 안아들어 밖으로 나가 차에 올려 태우길래 너무 놀라 화를 내게 되었죠. 어머님이랑 내 의견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건데? 계획도 없이 떠나는 게 어디 있어? 끝까지 당신 멋대로 할 거야? 너는 필요 없으니까 빠져. 엄마랑 나랑 단둘이 여행 떠날 거야. 하루라도 잔소리 안 하는 날이 없지? 이번만큼은 방해하지 마.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네가 어머님을 어떻게 챙길 건데? 장애가 생기신 이후 단 한 번도 돌봐드린 적 없었잖아.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으니까
충분히 상의하고 우리 관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 서로 마음이 진정이 됐을 때 다시 계획하는 게 좋겠어. 어머님도 이런 기분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제발 내일에 방해 좀 하지 마. 엄마랑 여행 좀 가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동안 너무 못해드린 것 같아. 바람 좀 쐬러 가는 것뿐이라고. 남편은 차 문을 잡고 있는 저를 밀친 뒤 출발을 했고 그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신경 써드려야 하는데 남편이 시모를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도착하시는 대로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남편한테 모자지간 즐거운 시간 보내다 들어갈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한 통 남긴 채 더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그렇게 며칠 동안 연락 두절인 상태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모와 남편이 하루빨리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은 저녁 깜빡 잠이 들었던 상태에서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했길래 너무 놀라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편의 울음소리였고 오열을 하면서 병원이라며 시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지 몇 번이나 남편한테 되물었고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길래 서둘러 택시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도착해 남편이 알려준 위치로 찾아가니 오열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얀 천으로 뒤덮여 있는 시모를 보게 되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최대한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냐고. 어떻게 차가 화재로 덮일 수 있냐는 거야. 모르겠어. 내리막길에 잠깐 차를 세워놨었는데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차가 기둥을 부딪힌 상태로 화재가 나고 있었어. 나도 지금의 상황을 믿을 수 없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화재로 뒤덮인 차량을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 119에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불길이 너무 커져서 진압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온몸이 녹아내렸고 손을 쓸 수 없었던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어. 전부 내 탓이야. 당신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괜히 고집 부려서 내 손으로 엄마를 떠나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가자고 했잖아.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진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줬어 봐.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남편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원망한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던 상태라 저 또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된 결과로 시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를 했지만 저는 남편이 다리를 잃은 시모가 짐스럽게 느껴져 사고사를 위장해 세상을 떠나도록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진실을 알아낼 수 없었기에 경찰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정신없이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고 휴게실로 끌고 갔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화를 냈어요. 네가 일부러 어머님 저렇게 만들었지? 생명보험 노리고 저지른 행동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갑자기 어머님이랑 여행 간다고 할 때부터 의심스러웠어.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저지르겠어? 경찰들도 단순 사고사라잖아. 나는 좋은 뜻에서 여행을 간 거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이상한 생각할 시간에 조문객들이나 잘 좀 챙겨. 조금 있다가 임직원분들 오신다니까 깍듯하게 모셔. 알겠어? 느려 터지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불안하면 네가 하면 되잖아. 임직원도 똑같은 사람이야. 장례식장에서 뭘 얼마나 신경 써달라는 거야. 조문객이 당신 회사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얼굴 붉혀야 되겠냐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좋게 넘어갈 수 없어. 나 지금 상당히 예민하거든?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시키는 대로 해. 너도 우리 엄마 장례 망치고 싶지 않잖아.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준비해. 남편은 시모가 떠난 이후 전보다 저를 더 막대했어요. 서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밖에 상당히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는지 시끌벅적하길래 남편이 밖을 살폈는데 저보고 빨리 나가서 조문객 챙기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온 회사 사람들은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저는 정신없이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남편 얼굴만 보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최대한 제 감정을 참고 억눌렀어요. 시모의 장례를 망치고 싶지 않아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사람들과 술 한잔 걸친 남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좋게 대하는 게 아닌 일하는 직원보다 더 못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인지 몇몇 분들이 걸어오자 남편과 회사 사람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지켜보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 뭘 멀뚱히 서 있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남편한테 너무 서운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던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제 얼굴에 뺨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은 침묵이 흘렀고 저는 결국 울분을 토해냈어요. 넌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우리 회사 임직원분들께서 오셨는데 빨리 육개장 내올 생각은 하지 않고 뭘 쳐다만 보고 있어? 꼭 화를 내야 움직일 거야? 네가 감히 내 얼굴에 손을 올려?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술 마셨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니?
너한테 회사 임원은 중요하고 결혼한 마누라는 함부로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좋아서 붙어 있는 줄 알아? 네가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할까 봐 돌아가신 어머님이 너무 불쌍해서 장례식 도와주고 있는 건데 육개장 그거 조금 늦게 내보냈다고 내 얼굴에 손을 대? 오늘 네가 나한테 한 일에 대해서는 장례가 끝나고 고소할 거니까 콩밥 먹을 준비나 하라고. 너 지금 나 개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우리 회사 사람들 왔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알아채야지. 어딜 감히 집안의 가장인 나한테 고개를 쳐들고 있어? 어차피 너도 끝이야. 내가 너랑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굳이 붙어 있을 필요 없잖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남겨준 생명보험으로 재출발할 거라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에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잘한 행동인 것처럼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남편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쫓아오던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집안의 가장이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더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더는 사람으로 취급해줄 필요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친 뒤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려 신발을 신으면서 우리 관계는 정말 끝이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 계단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장례식장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축을 받으면서 내려온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세상을 떠나신 시모가 온전한 몸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가야, 나 살아있다. 세상 떠나지 않았다고.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빨리 돌아가자. 저 정신 나간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곧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야.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 줄 아니? 저놈이 글쎄 나를 깊은 산속 창고에 가둬두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네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걸 보니 벌써 저놈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나 보다. 엄마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끝까지 말렸는데 결국 이를 저질러? 엄마, 도대체 여긴 왜 온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모든 걸 마련해 놨었잖아요. 몇 달만 고생하면 우리한테 큰 돈이 들어오는 건데 전부 망치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살아계신 것도 충격인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큰 돈이 들어오니까 몇 달만 고생하면 된다고? 그럼 너는 돈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한 것도 아니고 빚도 하나 없이 그동안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왔었잖아.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계신 어머님을 세상 떠나게 만든 거냐고. 보험금으로 뭐 할 생각이었어? 나랑 이혼까지 생각하고 저지른 이 계획. 네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벌였을 거 아냐? 남편의 머릿속에 계획한 일이 틀어졌는지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주춤거리면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도망을 치려 하자 시모를 부축해 주고 있던 한 사람이 남편을 붙잡으라고 지시를 내렸고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높은 분이었는지 그분의 한마디에 많은 직원들은 남편을 에워싸 붙잡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를 부축해준 사람은 남편의 회사 대표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목발을 짚고 걸어 내려오는 시모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대표님이 직접 부축을 해줬던 거였죠. 그리고 한동안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던 시모가 남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대신 설명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모 몰래 절대 해선 안 될 신생 코인에 손을 댔던 일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엄청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잘못된 투자를 했다가 빚을 지게 된 거였어요. 수습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너무 크다 보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서 찾다가 시모가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빼돌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편 눈앞을 지나가는 한 노인이 시모와 체격도 비슷한데 같은 쪽 다리 하나가 없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한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무연고자로 가족이란 하나 없이 홀로 외로이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뒷조사를 하면서 노인이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발빠르게 계획을 했던 거고 시모를 인적 없는 깊은 산속 창고에 숨긴 채 노인을 끌어들여 범죄를 저지른 거였어요. 차량 화재로 인해 온몸이 녹아내렸고 한쪽 다리가 없는 모습에 시모가 아닐 거라고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들어오는 부의금과 시모의 생명보험으로 많은 돈을 잃어 손해를 봤던 금전적인 부분을 회복시키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시모를 창고에 두고 왔을 때 일이 잘못되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시모는 보험금만 챙기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빠져나오려고 창고 안에 있던 도구로 낡은 문을 쉬지 않고 내려치자 문이 열렸고 힘겹게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 내려올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시모는 남편이 벌써 일을 저지르지 않길 바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집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때마침 저와 마주친 거였고 남편이 이미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 회사의 대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깊은 산속에 고려장할 생각이었냐고 생명보험금에 눈이 멀어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며 손에 잡히는 건 전부 남편을 향해 집어 던졌고 손에 들린 시루떡으로 남편의 얼굴을 세차게 올려쳤어요. 대표님,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험금만 노릴 생각이었다면 무연고자 노인네를 이용하진 않았겠죠. 저는 생명보험금만 받으면 저희 엄마는 다시 모시고 올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쓰레기라 해도 저를 낳아준 엄마를 해할 정도로 바닥은 아니라고요. 어차피 무연고자 노인네.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을 텐데 이렇게 떠나면 좋은 일 하나 하는 거고 장례까지 해결해주니 제가 좋은 일 하는 거죠.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좀 더 앞당겼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엄마, 제가 창고에서 뭐라고 했어요? 계획에 실패하면 데려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지. 엄마가 창고에서 세상 떠나게 방치할 거라곤 말한 적 없었잖아요.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랑도 이혼하고 혼자 보험금 탄 돈으로 새 인생 살 거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런 쓸데없는 곳에 돈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지?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냥 이대로 조용하게 살길 원했는데 결국 이를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다 너 때문이야. 차라리 그냥 너도 데려가서 그 차에 같이 태워보내 버릴 걸 그랬다. 그 입 좀 어떻게 담을 수 없니? 지금 일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아? 나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진 거야? 네가 그 돈 때문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저기 경찰 오고 있네. 하는 행동 보니까 아직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옥살이 하면서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무고하게 돌아가신 그 노인분과 어머님께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살아. 알겠니? 경찰들은 남편을 연행했고 시모도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치실에 있던 시모가 아닌 무연고자였던 노인분은 수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 장례는 잠깐 미뤄지게 되었죠. 시모와 똑같이 한쪽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외로이 살아왔던 그 노인분이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남편의 게임에 넘어가 범행의 대상이 돼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을 하게 되면서 수사는 끝이 났고 무연고자였던 그분은 최대한 예를 갖춰 장례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게 되었죠. 사람의 악함은 한도 끝도 없다더니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금의 죄책감 없이 행동을 옮겼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징역을 사는 동안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세상 떠나게 되는 날까지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많이 놀라셨고 제가 큰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만도 다행이라며 저와 함께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며 본인이 직접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을 했는데 더는 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요양원 위치도 알려주지 않으셨네요.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어버리고 싶어요. 제 나이 이제 40대 초반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평소 즐겨 듣던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10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을 백화점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니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정신까지 혼미해질 정도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다행히 현 남편이 옆에 있어줘서 금방 자리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전 남편과 현 남편의 관계가 엮여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게 되었고 현재 일이 좀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일단 전 남편과 왜 이혼을 했는지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들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시댁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잘 운영해 오던 사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위기가 찾아왔었죠. 크게 구멍이 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선 주변의 돈을 긁어 모아야 했고 당연히 저희 집에도
손을 벌렸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생긴 일이라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해 하셨어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 남편의 집안보다 많이 못 살았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의 금액이 상당히 적었었죠. 그래도 시부모님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부모님께서는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는데 남편이 빌려주신 돈의 금액을 보곤 생각보다 많이 적다고 느꼈는지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부모님께서도 많이 불편해 하셨고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 사업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 부모님께서 빌려준 거였는데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난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안 좋은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저에게는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그때 너무 서운해서 대화하는 동안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남편의 처음 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우리 집안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꼴랑 5천만 원 내밀면 내가 좋아하겠어? 적어도 1억은 준비해 줘야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집안 빚도 없으면서 조금도 피해 안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 망하면 당신이랑 나도 끝이라고. 내일 당신 혼자 가서 5천만 원 더 받아내와. 지금 나보고 다시 돈을 받아오라고? 우리 부모님 없는 형편에 그래도 도와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한 건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이 불만 섞인 표정으로 돈 봉투 채우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당신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빌려주는 입장이고 당신이 엎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야. 얼마 전까지 떵떵거리던 집안이면 뭐해? 지금은 우리 집안에 돈 빌리러 올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는데 이런 성격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어. 너 지금 우리 집안 망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지금 한 말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처신해. 알겠어? 똑바로 행동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너는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 이 돈 다시 가져갈게. 아이씨, 빌려준 걸 왜 또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이 지금 네가 한 행동에 대해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결혼 허락해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결혼 초부터 남편과 돈 문제로 틀어지게 될 거라곤 전혀 몰랐었는데 시부모님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휘청거리자 제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어요. 이미 상처를 크게 받게 된 저는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고생해서 벌어모은 돈인데 그 소중한 돈이 적다고 불만을 얘기한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시부모님한테 빌려주려 했던 5천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소리치며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더 이상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친정으로 달려간 저는 부모님께 다시 5천만 원을 돌려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저를 보고 당황하신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일이 커져 제가 더 큰 아픔을 받게 될 것 같아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예상했던 대로 제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남편을 통해 듣게 됐는지 시모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와 시모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연결이 되자마자 앞뒤 안 가리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셨어요. 너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지금 사돈댁에 들어갔니?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이건 잠깐 휘청거리는 것뿐이고 충분히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우리 집안이 사업에 문제가 생겨 예민한 거 뻔히 알면서 네가 감히 그런 식으로 나와?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희 부모님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생활비 빼고 5천만 원 맞춰서 건네줬는데 그 자리에서 봉투에 바람 넣어 확인하더니 순간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본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머님한테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 인간처럼 똑같이 행동했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저는 무슨 일수 받으러 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 집안이 재력이 있었다는 거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업상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저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돈을 빌리려고 저희 집에 찾아왔으면 최대한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표현 정도는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한 행동은 잘했다는 거야?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해라. 당장 그 돈 들고 우리 집으로 튀어오거라. 시모부터가 문제가 있으니 남편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좋았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떨어져 버려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지 않았고 그때부터 핸드폰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선 이런 저를 걱정했지만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할 때도 시모가 저희 집안의 재력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집안 차이가 심하다 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처음부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 왔었고 반대했던 결혼을 허락했던 거라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부분에 있어 남편과 싸우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가지고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시댁으로 오라는 말까지 무시하고 전화까지 받지 않자 시모의 화는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죠. 저는 제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모가 저에게 겁을 줘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게 되니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는다고 남편이 친정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 남편은 저와 대화 좀 하자면서 침착하게 밖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 했고 마음이 많이 조급했는지 부모님께 드린 5천만 원을 빌려달라며 시모가 화가 많이 났다고 최대한 좋게 풀자고 했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 거라며 워낙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미 기분이 심하게 상했던 터라 남편이 부탁을 하는데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생각 좀 해보겠다고 다음날 다시 얘기하자며 남편을 돌려 보내려는데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화가 가라앉을 때까진 최대한 건들지 않겠다면서 신혼집으로 같이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한참 동안 제 화를 풀어주기 위해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저도 조금씩 화가 가라앉게 되었고, 다음날 출근도 해야 돼서 집에 필요한 서류도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시모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너무 놀라 남편을 쳐다보자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남편의 힘에 떠밀린 저는 가라앉은 시모의 귀에 눌려 저절로 고개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 뒤에 있던 남편이 저를 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살살 기니까 네가 뭐 좀 된 줄 알았어?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한마디 했으면 눈치 보고 움직여야지. 너까짓 게 감히 우리 엄마를 화나게 만들어? 처음에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일이 꼭 커져야 정신을 차리지. 우리가 남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식 부부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오죽했으면 쥐뿔도 없는 너한테 도와달라고 했겠냐고.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없는 것들이라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거 이해하는데 지금 네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해줄 테니 쓸데없이 내 앞에서 주둥이 놀리지 말고 다시 사돈댁에 가서 5천만 원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거다. 우리 집안 다시 일어나면 그때 너 나를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지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너까짓 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지금 끌어모을 때까지 전부 당겨서 더는 돈 나올 구멍도 없으니까 사돈분들이랑 너도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될 거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된다. 안 그럼 우리 공장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여기저기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너희 집안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너 얼굴 볼 기분이 전혀 아니거든.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아 난리치고 싶은 거 꼭 참고 있으니까 좋게 해라.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기분 상태로는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기분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저한테 삥 뜯으세요? 남들이 보면 저한테 상당히 많은 돈을 빌려줬는지 알겠어요. 원래 돈 많은 집안일수록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금 저희 집안보다 어머님 집안이 훨씬 더 위기가 찾아온 거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빌려드린다 한들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돈 어떻게 감당하실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뭘 믿고 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님 사업 망할 것 같아요. 사람 다루는 것부터가 잘못됐는데 당연히 그 회사가 커질 수는 없겠죠. 이런 자리인 걸 알았다면 당연히 오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 때문에 속아서 왔으니 그만 돌아가 볼게요. 아, 그리고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남자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결혼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여기에서 멈춘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요. 내일 돈봉투가 아니라 이혼 서류가 당신 앞으로 도착할 거야. 도장 찍고 날짜 정해서 정리하자고. 어차피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더 이상 좋아질 수도 없잖아. 어머님도 반대하셨던 결혼인데 이혼하면 잘 됐지.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고 남을 하대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 분명했고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딱 하고 뒤돌아 나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고 나가지 못하게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제가 도망치지 못하게 현관문을 막아서며 가방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들어 발로 짓밟아 부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다고 마지막으로 준 기회였다면서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분위기 파악하지 못한다며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회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마침 잘 됐다면서 거지 같은 저희 집안에 돈 받지 않겠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사정없이 저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날 저는 시모가 던진 물건들로 인해 왼쪽 팔과 어깨뼈에 금이 가게 되었고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 시모와 남편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들을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시모는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부모님께선 선처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저에게 찾아와 최대한 좋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미 정신적, 신체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했던 터라 시부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남편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징역을 면하지 못했고 직접적인 해를 가한 시모는 1년 4개월, 남편은 6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잠깐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집안 사람들과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10년이 지난 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전남편과 전시모를 마주하게 되었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자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려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그 인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혹시나 해서 전화해봤는데 10년 전 얼굴 그대로네. 나 기억하지? 네가 그때 나랑 우리 아들 징역 살게 했잖아. 설마 벌써 잊은 거야? 딱 꼴을 보니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먹고 살긴 힘든갑네. 하기야, 집불도 없었던 집안이 발버둥 쳐봤자 거기서 거기지. 인생이 180도 바뀌겠어? 옷 입은 거 보니 여기서 일하러 왔나 보네. 그런데 웬만하면 네 똥차는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게 좋지 않겠니? 백화점 이미지도 있는데 입구 앞에 세워두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보면 없는 것들이 눈치도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래간만에 백화점 와서 기분 전환 좀 하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기분 잡쳤네. 예, 네 똥차 당장 안 빼니? 주차 공간만 잡아먹잖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그때처럼 어디 한 군데 부러져 봐야 정신 차리겠어? 전시모는 저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오는데 온몸이 굳어버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부른 한마디에 몸을 돌려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저를 부른 건 현재 저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현남편이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또다시 거친 말을 뱉어댔어요. 현남편이 전시모를 보고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대충 상황을 설명하자 제 과거를 알고 있던 남편은 화를 버럭 내며
분노한 얼굴로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직도 이 사람이 그쪽 며느리인 줄 알아요? 어따 대고 내 와이프한테 큰 소리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백화점에 왔으면 쇼핑이나 할 것이지. 노인네가 벌써 노망이 들었나? 지금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지? 알아도 모른 척 지나치면 되지.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거짓말을 해? 참나, 이놈이 너 남편이니? 아주 둘이서 꼴값을 떤다. 없는 것들이 끼리끼리 놀고 자빠졌구만. 이런 년놈들이 백화점에 드나드니까 물을 흐리는 거야. 우리 아들이 100배 1000배 낫구만. 아들, 너도 말 좀 해봐라. 쟤들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라고. 너는 분하지도 않아? 쟤 때문에 우리가 징역을 살았었잖아. 왜 몸을 돌리고 있어? 이리 좀 와보라니까. 왜 계속 멀리 가는 거니? 너도 와서 그동안 열받았던 거 다 풀어버리라고.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배로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저희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창피하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니까요. 그냥 대충 사과하고 빨리 이쪽으로 좀 오세요. 예, 너 왜 그러는 거야? 방금 전화해보라고 한 것도 너였잖아.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고 그래? 쟤 때문에 우리가 징역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제발 그냥 좀 가자니까요.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요. 엄마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그러니까 가면서 설명드릴 테니 일단 이리 좀 오세요. 잠깐, 혹시 지금 그쪽 잠깐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린데 몸 좀 돌려보시죠. 혹시 재영 씨 아니세요? 문재용 씨 맞죠? 그래, 우리 아들 이름이 재영이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는 이놈은 이름까지 전부 다 알려줬냐?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다 대고 내 아들 이름을 함부로 놀려? 이것들 안 되겠네. 아들, 이리 좀 와봐. 그만 좀 하고 몸 좀 돌려보라고. 아까부터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는 거야? 그럼 당신이 말한 전 남편이 쟤였어? 존대해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네. 하마터면 눈물 때문에 속을 뻔했던 거야? 저기요, 고개 떨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늘 일 때문에 저희랑 같이 일할 수 없게 된 거 알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당신 전 남편을 만나냐? 어제는 면접 볼 때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자기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었는데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아직까지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다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 그래서 사정이 딱해 보여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 내가 어제 얘기했었지. 딱한 사람이 있어서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었다고. 저 사람들로 능력 좋은 사람들 정말 많았는데 내가 딱 하나 본 건 이 사람의 마음이었거든. 집안을 혼자서 일으켜야 된다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가식이고 거짓이었던 거야?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더니 어떻게 내 앞에서 얼굴에 철판 깔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뭐야? 너 취업했다고 한 데가 백화점이었어? 엄마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회사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아, 회사에서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가요? 그때 부도 막지 못해서 지금 빚도 갚지 못했는데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하던 일 때려치우면서 과거에만 얽매여 살고 있잖아요. 돈 많이 주는데 여기만한 데 없어요. 그리고 저 회사 일이 아니고 그동안 막노동 했어요. 막노동 하는 건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어서 못하겠고 환경도 너무 열악해서 오래 다닐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긴 백화점이라 환경도 좋고 한바식당 같은 곳이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비록 설거지하는 일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요. 저도 저 사람이 사장님과 결혼한 줄 몰랐었지만 과거는 지나간 일이니 저를 받아주면 안 될까요? 뭐? 받아달라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거 아니었어?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 그거 전부 다 뭐였는데? 우리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일을 할 정도면 집안 사정이 엄청 열악하다는 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집안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는 엄청 잘 사는 척 했던 거냐고. 정말 어이가 없다. 어쩐지 당신이 입고 있는 옷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더라고.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집안이 완전 망했었구만. 내 아들이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 집안이 아무리 망했어도 너희 집안이랑 비교가 되니? 우리는 핏줄부터가 양반 집안이야. 너 같은 년한테 무시당할 집안이 아니라고. 재영아, 이런 곳에서 일할 필요 없다. 저 잡아라. 딱 봐도 장사 더럽게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월급은 제때 주겠니? 이 차요? 이 차가 뭐가 어때서요? 제가 레스토랑에 왔다 갔다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업무용 차량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럼 제 아내가 이 차를 끌고 오지 않고 저기 저 차를 끌고 왔으면 그쪽한테 이런 무시도 안 당했겠네요. 아직까지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세요. 나이만 먹었지. 눈은 이미 썩어 빠졌네. 남편은 가방에서 차키 하나를 꺼내들어 버튼을 누르자 옆에 있던 억대 외제차가 반응을 했고 그걸 본 전 남편과 전시모가 현 남편 얼굴을 보며 나란히 쌍거품을 물었어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게 된 전시모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고 전 남편은 일 좀 시켜달라면서 열심히 하겠다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참 웃기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진 게 많다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막대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 앞에서 일 좀 시켜달라며 과거의 일들 전부 뉘우치고 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더니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어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 남편이 저희 레스토랑에 매일같이 와선 일 좀 시켜달라고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을 했는데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로 되어 버렸습니다. 업무 방해죄로 신고한다 해도 CR도 안 먹히고 있어요.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싶지만 이게 백화점 아니라서 보는 시선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섣불리 행동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전 남편을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또다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 문제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예요. 한 번만 더 저희 레스토랑에 찾아오면 바로 고소를 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레스토랑 셰프인 남편이 전 남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쪽 집안이 무너지면서 시부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긴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 전 남편과 전 시모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꺼내지 않고 있다는 걸 온몸이 느끼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저를 대했던 그 태도만 봐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조금만 늦게 왔다면 이미 전시모에게 뺨을 몇 차례나 맞게 됐겠죠. 물론 저도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인간들을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던 결정에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남들보다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그런 삶이 평생 간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 점을 인식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고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엔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